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성인간호학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문제집이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다렸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집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면역과 신체 손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게 될 것이냐? 감염 파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감염 파트는 성인간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본간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간호학에서 1차 보건의료 그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문제집이 그래서 개편이 될 거라고는 하는데 문제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것이냐?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완전히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어떤 이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응용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임상 현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한 응용 문제가 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성 질환에서는 뭐 코로나다, 뭐 아니면 사스다 이렇게 질환명을 딱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적용하는 뭐 상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파트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피부 통합성 장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환자 간호, 그리고 세 번째는 응급 환자 문제. 이 응급 환자 문제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응급 사정, 그리고 이 부분에 CPR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응급 상황별 간호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염증과 면역, 이 부분도 조금 감염과 관련해서 면역과 관련된 부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감염 부분은 여러분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감염 전파 과정, 이 부분은 계속 다른 과목들과도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전파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이라든지 간호, 예를 들면 뭐 교육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어 기전은 면역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이고, 특히 감염 전파 과정과 예방 관리 부분,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파트,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의 코어는 피부의 구조 및 기능, 수술의 과정, 응급 면역, 감염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 오늘의 코어고, 키포인트는 각 기관별로, 계통별로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통합성 장애, 피부의 구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표피부터 우리 손톱 및 발톱까지 이 기관들을 전부 피부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표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진피는 표피 바로 아랫부분이죠. 혈관, 림프관, 신경, 근육 및 표피, 부속기가 모두 포함된 부분이 바로 진피 부분입니다. 그 밑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피하 조직 부분이고, 여기는 신체의 열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기계적인 손상을 예방을 해줍니다. 피부의 부속선이라고 하면 땀샘과 우리 피지선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죠. 그리고 모낭과 모발, 털집과 털, 그리고 손톱과 발톱까지 모두가 피부의 구조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단면을 잘라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피부의 기능인데, 첫 번째는 방어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의 그 외부의 어떤 미생물로부터 혹은 기생충, 방사선 에너지,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땀샘과 혈관의 수축에 의해서 우리의 체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수용기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각을 느끼게 되죠.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신진대사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과 염분 배선을 통해서 혈액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그리고 질소성 노폐물 및 대사산물을 배설을 하죠. 우리 땀을 통해서도 다 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타민 D를 우리가 피부를 통해 섭성을 합니다. 체내 수분 조절을 하고 있고, 이 면역에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랑게란스 세포라든지 각질 형성 세포 이런 것들이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의 색깔이나 혹은 지문 이런 특징들이 인종과 어떤 사람의 특징, 지문의 특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과 지방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그러면 피부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점을 사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 자료가 있죠. 우리 간호사정에서 배웠듯이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 크게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주관적 자료로서는 인구화적 자료가 되겠고, 그리고 내가 여기가 간지러워요,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하는 주호소, 그리고 예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과거력, 선행질환,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혹은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상태, 가족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관적 자료를 사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애에서의 객관적 자료라고 하면 첫 번째가 우리 눈으로 보는 부분이죠. 시진. 그래서 피부의 색깔, 혈관의 상태, 혈관의 변화, 온도, 습도, 예를 들면 BP가 떨어졌을 때는 차고 축축한 피부, 뭐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의 모양이 어떤지, 움푹 파져 있는지, 혹은 불룩 튀어나와 있는지,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지, 우리가 대체로 욕창을 관찰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정을 하는 것,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색의 변화인데, 빈혈이나 쇼크가 일어났다고 하면 피부는 약간 창백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질환 때문에 빌리루빈이 올라가져 있다면 약간 노란색의, 황색의 어떤 피부를 띠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이 난다던가 염증 반응이 있다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간 푸르스름한 청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이라든지 광노출, 에디스변, 임신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갈색의 피부를 띠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손톱 및 발톱의 색깔이나 모양도 우리가 시진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질환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푼형 함몰이 되었다라고 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곤봉형 손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혹은 선천성 심질환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상태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촉진, 우리가 만짐으로써 알 수 있는 자료들은 피부가 손상된 정도, 온도, 습도, 촉감, 탄력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는데, 탈수가 됐거나 혹은 노화가 됐다면 피부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종이 있을 때, 그냥 부종이 아니라 특히 요흔성 부종이라고 하는 피팅 이데마가 있을 때 우리가 1 포지티브부터 4 포지티브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요온성 부종이 있을 때도 역시 부종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병변인데요. 병변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유형은 어떠한가, 혈관이나 반점들인가, 이러한 유형은 어떻고 상태는 어떻고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1차 피부 병변에는 농양, 수포, 낭포, 종기, 반점, 결절 등등 여러 가지가 병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피부 병변 같은 경우는 위축, 딱지 혹은 뭐 각질, 특히 이제 우리가 수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궤양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병변이라고 하면 버치혈관종이라든지 혹은 얼룩출혈, 점출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미혈관종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진단검사인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배양검사는 미생물을 확인하는 검사였고, 도말법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검사, 진균을 보는 검사였고, 그리고 챙크 도말법은 수포성 검사, 그리고 옴 검사, 또 우리가 도말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램프 검사도 우리가 두피 백선균이라든지 진균 감염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첩포 검사가 2017년에 나왔었는데요.
검사 방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사실 첩보 검사긴 하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원 물질을 전박이나 등에 상부에 둥근 형태로 붙인 후에, 그래서 이제 패취 부착 검사인 거죠. 48시간 후에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습진성의 반응을 보는데,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그 부착포를 붙인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그 즉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로는 면역 현관 검사라든지 혹은 생검, 그리고 전혈구, 백혈구, 이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 염증성 질환을 보기 위한 다른 기타 도움이 되는 검사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질환과 간호인데요. 첫 번째로 볼 부분이 우리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균 감염 부분을 볼 텐데, 첫 번째 질환이 농가진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원인균으로서는 황색포도알균, A군, 용혈성 사슬알균, 그리고 위생이 불량한 아동기 때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접촉,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증상으로서는 여러분 피부 질환이면 대체로 증상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홍반, 물집, 혹은 뭐 가려움, 혹은 건선, 혹은 뭐 각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진단명별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이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건지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진의 경우에는 물집과 반점이 생기는데 가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가피가 파괴되고 나서는 얼굴, 팔, 다리에 농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로 세균 감염이라고 하면 그람 염색 그리고 배양을 해서 원인균을 찾게 되죠. 그리고 치료로는 가려움증 그리고 물집, 일단은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통증 관련된 부분보다 가려움증에 대한 처치와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따뜻한 미온수로 가피를 제거하고 항균 비누로 헹구고, 그리고 만약에 상처 범위가 작다면 국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범위가 커서 감염이 퍼진 경우라면 경구용 항생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 씻기는 접촉 전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 씻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물을 도포하게 된다면 접촉성 전파이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도포를 하는 것을 간호로 제공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려움증이 있거나 혹은 농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복, 장난감, 수건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접촉 전파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진 부위를 만진 후에 바로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사용한 면봉이나 꺼지는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 다 전파 방법이라든지 증상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치료와 간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감염인데요. 바이러스성 감염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헤르페스죠. 단순 헤르페스, 첫 번째로 나오는 질환은 단순 헤르페스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이고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고, 이 단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주로 1형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1형 같은 경우는 입술 헤르페스를 주로 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2형이 생식기 헤르페스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단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1형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언제 얘가 활동을 하느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발을 해요.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자극이 됐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발열 등에 의해서 우리가 발현을 하게 되는데, 물집이 생기고요. 코, 볼, 입술, 귀, 회음부는 사실 이제 제2형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작은 물집이 생깁니다. 전염력이 있어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전염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인 아사이클로비어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요. IV로 할 수가 있고요. 바를 수도 있어요. 구강 투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5% 아사이클로비어 같은 경우는 연고, 그래서 연고를 통해서 국소 도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햇빛을 피하고
광에 노출이 되면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손 씻기를 자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술에 많이 발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소를 뜯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활동성일 때는 접촉을 피하고 립스틱은 함께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피곤할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역시 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피하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환은 대상포진인데요. 위험 및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우리가 역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혹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50세 이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얘가 잠복해 있다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악성 종양에서도 발병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요, 수포성 발진이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냥 아파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파 죽겠다고 환자들이 표현을 해요. 타는 듯한 통증이 굉장히 예리하게 자르는 듯한, 정말 내 칼로 다 베는 듯한 통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르는 듯한 혹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 굉장히 그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형성이 되고요. 혈성, 농성, 그리고 터져서 결국에는 가피를 형성을 하게 되죠. 일측성입니다. 몸을 반으로 갈랐을 때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봤던 어떤 환자분은 그 얼굴의 신경절을 따라서 그 쭉 조스터가 있었는데 맨 처음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신경절을 따라서 귀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귀가 아프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을 살펴보면 등 뒤에서 몸을 이렇게 쭉 반으로 갈랐을 때 이쪽 신경절만 타고 한쪽에 나타나는, 그리고 신경절을 따라서 쭉 일자 형태로 뻗어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상포진의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측성이고 흉수신경을 따라서 가슴신경으로 나가든지 경수신경을 따라서 그 목 쪽으로 뻗어나가든지 아니면 뇌신경을 따라서 띠 모양을 형성한다. 띠 모양을 형성한다. 그리고 임상경과 같은 경우는 치유기관, 임상경과 1주에서 3주, 치유기간은 7일에서 26일 정도면 치유가 되는데 합병증이 많이 남아있다면 신경통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리고 수포를 형성하고 일측성으로 나타나고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신경통이 남을 수 있다. 후유장애로 남을 수 있다. 굉장히 그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전층의 피부 괴사, 안면 마비, 눈의 감염, 또 합병증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증상이 아프다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몸을 봤을 때 이거 우리 그 몸의 그 뒤로 지금 살펴보면 반을 쭉 갈랐을 때 이쪽에만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쪽에만 나타나든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수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포가 형성되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피까지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병변을 배양하는 것, 중화표소 연쇄 반응, PCR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료 및 간호인데요. 이 치료 및 간호는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한다. 아프다, 제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신경통의 발병을 감소시키고 경과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조스터 역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아사이클로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나타난 이후 24시간 이내 구강 또는 정맥으로 투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소 도포를 위해서 연고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보통은 이제 구강으로 투여를 하는데 IV로 투여, 그러니까 정맥 투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초기에 심한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신 증상을 가진 면역 저하 대상자들에게는 아사이클로비어를 IV로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성 수포를 적용을 해서 가피 형성과 치유를 촉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극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분 드레싱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 예방해주고 손 씻기는 모든 질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꽉 조이는 옷은 피해주도록 우리가 이렇게 간호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환은 진균 감염인데요. 진균은 뭔가요, 여러분? 곰팡이 감염이죠. 곰팡이 감염인데 대표적인 곰팡이 감염은 캔디다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캔디다증은 어디서도 볼 수가 있나요? 백혈병 환자들 혹은 항암 치료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골수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구강에 캔디다이아시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때 니스타틴 시럽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쭉 일련의 여러분 그 치료 과정 아실 텐데, 대표적인 곰팡이 관련 질환이 캔디다증입니다. 캔디다증이고요. 여러분 일단 곰팡이에 감염됐다라고 그런 그 질환이 났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있겠군으로 바로 생각을 하세요. 얼마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세상에 곰팡이에도 감염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균 감염이고요. 피부 또는 점막층을 침범하는 표재성 진균 감염이 특징입니다. 당뇨나 임신 시에도 발생할 수가 있죠. 호발 부위가 구강 점막에 많이 생기고 혹은 겨드랑이, 둔부, 항문 주위, 그리고 손가락 옆면에 생깁니다. 어딘가요? 붉고 축축한 피부, 약간 우리 손 그 주름 사이에 약간 습기가 있을 수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습하고 그런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잘 자랄 수가 있으니까. 붉고 축축한 피부가 특징적인 증상이고 가피,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 캔디다이아시스도 역시 심한 가려움이 특징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점액성 분비물이 검출이 되는데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캔디다이아시스에는 국소적인 항진균성 파우더나 크림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플루코나졸이 항진균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점막에 있다면 우리가 니스타틴 시럽을 함수하고 가글을 충분하게 한 후에 삼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축축한 부분에서는 곰팡이가 더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고 더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하고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전신으로 퍼졌다라고 한다면 국소적인 치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구강이나 정맥용 항진균제를 전신 효과를 주기 위해서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백선증인데, 백선증은 원인균이 백선균 그리고 피부 사상균이에요. 면역력이 저하될 때 역시 곰팡이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밀집된 장소, 위생 불량한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체부백선증, 서해부백선증, 족부백선증.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죠? 무좀이라고 하죠. 족부백선증, 무좀이라고 하죠. 타는 듯한 통증, 얼얼한 통증, 가려움증이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고, 치료 방법으로서는 역시 국소적인 치료 방법과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국소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2% 미카나졸 크림을 도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신으로는 그리스 오플루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트라코나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 코나졸 성인간호학의 특징이 뭐예요? 들여다봤더니 양리학일 수도 있고, 들여다봤더니 생리학일 수도 있고, 들여다봤더니 해부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에가 졸로 끝나는 거는 대부분 항진균제인 가능성이 커요. 이트라코나졸, 졸로 끝나죠, 역시. 그래서 졸로 끝난다라고 하면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케토코나졸 이런 것들, 졸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항진균제이기 때문에 이거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호로서는 역시 교차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고차 감염이 있으면 어때요? 양말, 수건,
이런 것들 다 개인 물품 따로따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간호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감염인데 여러분 옴 보셨어요? 예전에 저희 환자가 옴이 있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온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옴을 우리가 좀 잘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노인 환자들인 경우에는 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예전에 옴 같다고 제가 담당 레지던트한테 얘기를 했더니 요새 옴이 어딨냐고, 지금 이 21세기 옴이 어딨냐고 하는데 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옴만 얘기를 해도 약간 닭살이 돋았는데 옴이 어떻게 생길지 제가 알거든요. 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다가는 사진을 실지를 못했는데 옴 기생충 감염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피부에 알을 낳고요. 그 알을 통해서 막 전파가 돼요. 옴 진드기에 의한 접촉 감염입니다.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다인실에 못 두겠죠. 1인실에 둬야 돼요. 1인실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격리를 해서 다 환자를 봤어요. 그리고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게도 호발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 노인에게서도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성 질환이죠. 접촉 감염입니다. 성관계, 뭐 병원 감염,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간 그 수준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밀집된 생활을 하는 경우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이 주름 있는 데 있죠. 손가락 그 사이사이, 혹은 겨드랑이, 음경과 음낭, 둔부, 유두, 배, 거의 전신에 퍼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가려워요. 정말 가려워요. 이거는 그 가려움 정도가 정말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여러분 밤에 더 아프고 밤에 더 기침나고 밤에 더 센시티브해지고 밤에 더 가렵잖아요. 밤에 라운딩 가잖아요. 그러면 잠결에 환자가 계속 긁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봐보면 손톱 밑이 까매요. 하도 긁어가지고 피가 다 나서 손톱 밑이 까매. 그게 다 피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간지러워요. 그 정도로 간지럽고, 그리고 능성과 수포성 구진도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부 도말 검사하면 바로 옴이 기어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옴 진드기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벌레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충 박멸제를 치료로 씁니다. 목욕하고 나서 이 모충 박멸제를 전신 도포해요. 전신 도포하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역시 피부염 완화를 위해서 트리암시놀론 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접촉성 감염이고 옴 진드기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 씻기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침구류, 개인 소지품 다 세탁하고 뜨거운 건조기로 말린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설성 피부 질환인데 대표적인 질환이 건선이에요. 노인성 질환이기도 한데 낙설성 피부 질환 중에서 이제 건선 대표적인 질환이고, 유전이나 염증 반응 혹은 항원에 의한 면역 반응입니다. 유발 요인과 악화 요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감염 혹은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유발 요인과 악화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소적인 요인으로는 수술 혹은 일괄 화상, 그리고 표피 박리에서도 건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신성 요인으로서는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비만, 약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전신적인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선은 완치가 안 됩니다. 일생 동안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질환이고 만성 비전염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비전염성입니다. 그런데 완치가 안 돼.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질환인데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유발 요인이랑 악화 요인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상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건선과 타락성 건선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체로 건선이라고 하면 이제 건선진, 보통 건선을 얘기를 하고 가장 흔한 건선이고요. 우리 건선하면 뭐예요? 은빛이 도는 흰 인설로 덮인 반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칭적입니다. 아까 우리 조스터는 비대칭, 일측성만 나타나는데 건선은 어때요? 대칭적이었어요. 대칭적이고 경계가 뚜렷하다, 경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어디에 많다? 두피, 팔꿈치, 몸통, 무릎, 천골, 사지, 편근에 흔하다. 대칭성, 그러니까 양쪽 다 나타난다는 거죠. 팔꿈치도 한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 팔꿈치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몸통도 양쪽 다, 무릎도 양쪽 다. 양쪽 그 대칭적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어디에는 안 나타나요? 얼굴에는 안 나타나요.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접힌 피부, 그러니까 팔꿈치 이런 부분이죠. 접힌 피부는 발 안으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반점은 덜 붉고 습기가 차 있다라는 것이 증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락성 건선인데 이 부분은 병소가 국한되지 않다. 보통 건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잘 생기고 어디에는 잘 안 생긴다가 명확했는데 타락성 건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병소가 국한되지 않아요. 어디만 딱 하고 생긴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홍반과 인설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염증 반응과 관련 있는 탈수, 저체온 또는 고체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치료 및 간호로서는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고, 국소 치료는 스테로이드, 타르, 알트랄린, 자외선 치료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신 치료로는 세포 독성제, 우리 항암제로도 많이 쓰는 약인데 메토트렉세이트, MTX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면역 억제제, 대표적인 것이 사이클로스포린이 되겠고, 아사티오프린도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로서는 그 인플렉시니믹 같은 경우, 그리고 아타널셉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목표 과정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완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 질환을 안고 가야 된다. 악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피해라. 그리고 완화 요인이 있다면 완화 요인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병의 특징, 원인, 경과 그 과정을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피나 어떤 인설로 인해서 외모가 변하기 때문에 외모가 손상되는 거죠. 그로 인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서적 지지, 그리고 얼마나 그 평생 동안 완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질환을 내가 앓고 간다면 얼마나 우울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질환이죠. 소양성 피부의 염증 질환입니다. 굉장히 가려운 것이 특징이고 소양감 역시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죠. 대부분의 급성 증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동인 경우에는 붉고 삼출성이 가피성 발진을 보이는데 성장함에 따라서 이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 부위는 어디냐?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목, 눈꺼풀 어디예요? 주름 많고 접히고 이런 부분이죠. 손발의 뒷부분까지. 소양감이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는 어떤가요? 소양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렵기 때문에 긁으면서 더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긁음, 건조, 갈라짐 이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 긁어요. 건조해요. 갈라져요. 또 상처 생겨요. 그럼 또 만져요. 또 건조해져요. 또 갈라져요. 이게 계속 돌아요. 이 사이클이. 건조하고 가려우니까 계속 돌거든요. 이 증상이. 그래서 이 긁음, 건조, 갈라짐을 유발하는 염증성 주기를 단절하는 것. 이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습해둔 것, 그리고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활제 발라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욕을 최소화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목욕을 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려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온수와 순한 비누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아동인 경우에 알러지 질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되겠다. 계란, 우유, 밀, 땅콩, 생선 이거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안 먹으라고 하는지 참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소양감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다면 당연히 먼저 알러젠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나 아동 초기에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주의를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왜 아동에서 봤잖아요. 유아가 이유식을 시작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먹여보고 좀
먹여보고 괜찮으면 하나 추가하고 하나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도 추가하는 순서가 다 달랐죠. 아토피 피부염도 역시 그 다이어트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은 어떤 그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부를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하고 나서 입혀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경구용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소양감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요. 다음은 수포성 질환인데 대표적인 것이 천포창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 다 알고 있죠?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 자가면역 질환이고 증상은 발진이 천포창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두피, 얼굴, 가슴, 겨드랑이, 서해부, 배꼽 이런 곳에 잘 발생을 하고요. 1년의 과정이 있어요. 대수포가 형성이 되고 물집이 터지고 그 후에 가피가 형성이 되고 삼출물이 나오면서 악취가 심해요. 가려움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병용해서 투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려움을 완화시키고 환부를 진정하기 위한 수분 드레싱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네오칼라민 로션도 도포할 수가 있습니다. 삼출물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그 수분과 단백질을 많이 소실하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주는 것이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분, 우리 물 빠져나가면 같이 뭐가 빠져나가요? 수분이 같이, 그 소금이 같이 빠져나가죠. 염분 소실에 대한 생리식염수가 보충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혈장 수혈까지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변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염 감소, 그리고 감염 예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구강에 병소가 있다면 구강 간호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상 환자의 간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 및 간호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반성 질환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연조직염, 봉화지겸, 셀룰라이티스라고 하는 부분. 왜 우리 손가락 이렇게 여기 가시래기 같은 거 잘못됐는데 이쪽으로 감염돼가지고 손가락 띵띵 부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실 텐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셀룰라이티스죠. 그런데 그 발이나 다리 쪽에 셀룰라이티스가 심하면 골수염까지도 진행되는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병이에요. 베타 용혈성 사슬 알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고요. 진피와 피하 조직의 광범위한 감염, 주로 다리에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작은 홍반이나 통증 그리고 부종을 역시 증상으로 동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병변이 커졌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진피만 피하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면 오한, 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에 따른 불쾌감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백혈구가 올라갈 것이고 호중구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베타 용혈성 사슬 R균이 원인균이었으니까 혈액변 검사에서 원인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료 및 간호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균 감염이니까 항생제 투여하는 것. 그리고 다리에 발생하면 심한 경우는 골수염까지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떤 환자들은 이제 스플린트 해놓고 아예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엠피실린을 뭐 6시간마다 계속 준다든지 그렇게 경구나 정맥으로 항생제를 투여를 하죠. 다음은 단마진인데 약물이나 흡입제,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하여서 단마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혹은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서는 두드러기, 소양감, 발적, 우리가 피부 질환에서 다룰 수 있는,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다 나와 있어요. 두드러기, 발적, 소양감. 치료 및 간호로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우니까 우리 항히스타민제 복용하잖아요. 그리고 칼라민 로션 바르고요. 소양감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신적인 어떤 그 상태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요. 그리고 과로, 음주, 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약물, 흡입제, 음식물, 환경 다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치료와 간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종양인데요. 악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이 2015년에 나왔었어요. 2015년에 출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저세포암이라든지 편평상피암이라든지 혹은 악성흑생종이라든지 카포시 6종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표피의 기저세포층에서 발생을 해서 기저세포암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디 모양의 돔 형태의 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돔 형태의 구진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궤양을 볼 수가 있고요. 전이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 치료의 방법으로는 병변을 똑 떼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방사선요법. 편평상피세포암이 2015년에 출제가 됐었다. 외층에 역시 표피에 나오는 그 표피에 발생하는 암이고 궤양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평평하고 붉은 부위를 볼 수가 있겠다. 역시 구진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저세포암은 전이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편평상피세포암은 전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전이가 가능한데 어떤 질환도 전이가 가능하냐? 악성흑색종도 전이가 가능합니다. 전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질환이고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피부암 여러 가지 중에 전이가 가장 잘 된다, 예후가 제일 안 좋다라고 하면 악성흑생종이다 라고 우리가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성흑생종의 어떤 증상으로서는 출혈, 소양증, 궤양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다음은 카포시 6종인데요. 카포시 6종은 다른 질환이랑은 좀 달라요. 왜 달라요? HIV, 에이즈와 동반될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카포시 6종 에이즈다. 피부 종양에서 에이즈 나왔다. 그럼 카포시 6종으로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예방인데요. 우리가 광노출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 피부암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쬐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강한 자외선 노출을 피해줘야 되겠다. 역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모자 쓰고 긴팔 옷 입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는 것까지 우리가 자외선 노출 피하는 방법으로 거론할 수가 간호 예방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라면 한 달에 한 번 자가 검진을 해라. 그런데 내가 자가 검진을 했을 때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나는 그냥 점인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 그리고 색깔이 점점 진해져. 그리고 색깔이 그냥 딱 예쁘게 뭐 갈색이나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검고 어디는 빨갛고 어디는 약간 좀 불구스름하고 어디는 약간 그 궤양이 있는 것 같고 병변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보여. 그리고 얘가 너무 커져. 테두리는 동그랗게 딱 예뻐야 되는데 테두리가 예쁘지 않고 이렇게 찌글찌글하거나 옆에서 딱 봤는데 얘가 볼록하게 올라오는데 요 가운데는 궤양이 있다거나 혹은 얘가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던가 위로 계속 볼록볼록 올라온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가려워진다던가 혹은 아프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기타 질환으로서 우리가 소양증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양증이라고 하면 피부의 어떤 질환에 대한 증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이 소양증도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 옴, 포진성, 아토피성, 접촉성 피부양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여러분 그 담즙 질환이 있을 때 빌루루빈이 올라가면서 자극을 해서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겠죠. 종양이 있을 때도 역시 소양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원인에 따라서 소양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요? 체온, 온도가 올라갔을 때겠죠? 그리고 땀 많이 났을 때, 스트레스 혹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으로 거론이 된다. 자,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치료 및 간호로서 이 악화 요인을 멀리해라 라고 간호 중재가 하나가 나오죠. 증상은 소양증이니까 뭐겠어요? 가려움. 그리고 밤에 심하겠죠. 가려움증은. 치료 및 간호로서는 이 긁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그리고 안위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양증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원인 질환이 만약에 폐쇄성 담즙 질환이야. 근데 가려움증만 있다고 해서 항히스타민만 계속 줘요.
그리고 약 뭐 보습만 해줘. 그러면 가려움증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담즙 질환을 해결해줘야 빌루르빈이 감소할 거고, 그래야 피부 자극이 덜 될 거고, 그래야 안 가려울 테니까 이 원인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온수 목욕하는 거, 이거 소양감 완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투여하는데 언제 주래요? 자기 전에 주래요. 왜요? 밤에 심해지니까. 밤에 심해지니까 자기 전에 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밤에 방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면, 더워지거나 뜨거워지면 더 소양감이 심하니까 방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콜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기리로 온천요법 하는 것, 타르 추출물 이용할 때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히스타민제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 어때요? 가렵죠? 가려워요. 졸려요. 졸리니까 감기약 먹어서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면, 작용, 혹은 구강 건조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의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운전하기 전에 항히스타민제 먹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낮에 활동할 때 먹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분이 남아있는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고 한다면 항염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건조한 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라라고 하는 것. 음주, 커피를 제한하고 매일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호로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상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